대한민국을 길들이려 했습니까? 정말 그게 가능할 거라 생각했습니까? 지금 세계는 이 말에 노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 미국의 반도체 라인, 최첨단 장비, 최신 매뉴얼,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부했던 그곳에서 단 하룻밤 사이에 수율이 붕괴되고 공장이 멈춰섰습니다. 미국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바꿔도 기술은 남는다. 그래서 한국 기술자들을 쫓아냈습니다. 기계와 매뉴얼은 그 자리에 두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상치 못한 이상 징후들, 원인 모를 고장들, 복구 불능 판정, 그리고 한국에서 날아온 한 통의 메시지. 기계는 사람의 감각을 기억합니다.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건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고 가져간 건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경험과 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국은 조용히 전 세계 반도체 질서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만 달러입니다. 반도체 엔지니어 한 명당 10만 달러가 추가됩니다. 제가 백악관 최고위급 회의실에서 발표한 순간 모든 시선이 일제히 집중됐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승리의 확신이 보였습니다. 백악관 NSC 전략실장 에드워드 스트롱, 전 세계 기술 패권의 중심에 선 제 자리입니다. H-1B 비자 수수료 인상하는 제 설계였고 이것이 미국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 굳게 믿었죠. 외국 기술자들은 떠날 것이고 미국인들이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단순한 산수였습니다.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공식 발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하지만 회의실 안에서는 모두가 진짜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외국 인력 의존도를 확실히 끊어내는 것.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요. 제 슬라이드 화면에는 분명한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향후 6개월 내 신청 감소율 68%, 1년 내 외국 인력 의존도 32% 하락. 완벽한 전략이군요, 스트롱 실장. 대통령의 측근이 등을 두드렸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죠. 그날 저녁, 저는 백악관에서 가장 빛나는 인물이었습니다. 텍사스 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내부 회의를 시작했다는 첫 보고를 받은 건 발표 이틀 후였습니다. 코리아 데일리 등 일부 언론에서 출장 중단, 인력 이탈 가능성을 보도했죠. 모두 예상 범위 내였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습니다. 한국 정부나 기업의 공식 항의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반응이면 통제 가능한 수준이군요. 제 보좌관이 보고서를 건넸을 때 저는 그저 웃고 말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유럽 파트너인 클라우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긴장돼 있었죠. 에드워드, 한국 기술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네. 기술자들이 떠나면 복구가 어렵다고.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교체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걱정 마시오, 클라우스. 당신들 미국인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하지만 기술은 매뉴얼만으로는 살아남지 못해. 그의 말을 그저 유럽식 과민 반응으로 치부했죠. 유럽은 늘 감정에 휘둘리니까요. 반면 우리는 데이터로 움직입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빠져도 6개월이면 대체 인력을 훈련시킬 수 있었죠. 적어도 모델은 그렇게 예측했으니까요. CIA의 첫 브리핑이 들어온 건 규제 발표 일주일 후였습니다. 한국 측 반응 없음. 보고서는 간결했습니다. 저는 이를 정책 효과 발생으로 해석했죠. 그들이 우리의 힘에 굴복한 증거라고 말입니다. 한국이 반응하지 않는 게 가장 이상한 신호였습니다. 내부 분석팀의 한 요원이 말했습니다. 조용한 게 더 불안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불만은 예측 가능한 변수입니다. 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잘라 말했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평소보다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놓친 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건 데이터로 확인됐습니다. 숫자는 말합니다. 감정은 흔들리죠. 책상 위 모니터에는 텍사스 반도체 공장의 최신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생산량 변동 없음, 품질 유지, 모든 지표는 정상이었습니다. 다만 한국인 엔지니어 몇 명이 갑자기 휴가를 신청했다는 작은 메모 하나가 있었을 뿐이죠. 우리는 정책으로 인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수치는 그렇게 말해주죠. 그날 밤 저는 제 자신에게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반응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이미 다른 계산을 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침묵이 곧 위기라는 사실을 저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데이터는 진실이지만 해석은 사람 몫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간과한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끈기와 기술력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제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 같았죠. 하지만 저는 그저 창문을 닫고 다음 회의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이 침묵이 곧 위기라는 걸 아직 몰랐으니까요. 성공적인 첫 단계를 마친 후 저는 온쇼어링 전략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회의실은 또다시 제 발표에 집중했죠. 이번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텍사스 공장의 일부 핵심 기술자를 교체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영어가 가능한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 슬라이드에는 각국 인건비 비교표가 떠 있었죠. 핵심은 매뉴얼화입니다. 모든 기술이 문서화되어 있다면 누가 버튼을 누르든 결과는 같습니다. 회의실 내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데이터는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기술 이전 프로토콜 지침을 꺼냈습니다. 프로세스 문서, 장비 조작 가이드, 품질 관리 체크리스트까지 모든 것을 표준화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죠. 기술은 사람에게서 독립돼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는 겁니다. 제가 강조했을 때 회의실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습니다. 사람은 도구일 뿐이고 정보가 진정한 자산입니다. 이미 몇몇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휴가를 신청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동요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들도 곧 현실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정부 차원의 공식 대응은 검토 중입니다. 모호한 외교적 언어였지만 저는 이를 우리의 압박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했죠. 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미국 없이는 어렵다는 걸. 보좌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을 숨기지만 경제 논리는 숨길 수 없다고 확신했죠. 그러나 CIA의 새로운 보고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을 때 처음으로 작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한국 기업들이 장비 구매 일정을 재조정하고 있었죠. ASML, AMAT 같은 장비 제조사와의 계약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한국은 장비 일정을 조정하지? 제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보좌관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불확실성 회피를 위한 흔한 대응 아닐까요? 그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건 우리 전략에 대응하고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회의실에 혼자 남아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모든 지표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리했죠. 대체 인력 확보율, 기술 표준화 진행도, 비용 절감 예상치까지. 하지만 왜 이렇게 불편한 느낌이 계속되는 걸까요? 공장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누가 버튼을 누르느냐일 뿐이죠.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 순간 기술을 절차로만 봤던 제 자신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죠. 사무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정책들이 이 도시에서 만들어지고 세계로 퍼져나갔죠. 미국의 힘은 언제나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미국의 정책에 맞서기는 어려웠죠.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책상 위에 놓인 수치 그래프를 다시 봤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불확실성은 착시일 뿐이죠. 자신을 다독이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텍사스 공장 관리자였죠.
스트롱 실장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연쇄적으로 장기 휴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벌써 20명이 넘었어요. 동시에 말입니까?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네, 거의 같은 시간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죠.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렸을 리 없다고요. 복제 가능한 기술만이 자산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기술을 문서화하고 시스템화하면 누구든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기술의 정수, 그 손끝의 감각과 눈빛으로 교환되는 경험은 어떤 매뉴얼에도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지만 왠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죠. 한국의 침묵과 조용한 움직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으니까요. 텍사스 공장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은 빠르게 커져갔습니다. 휴가 신청서 더미가 제 책상에 올라왔을 때 저는 이미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죠. 수십 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연쇄적으로 장기 휴가를 신청한 겁니다. 이건 단순 휴가가 아닙니다. 이건 돌아오지 않겠다는 신호예요. 공장 관리자가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죠.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라고요? 동시성은 변수입니다. 제 확신에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휴가 신청서의 날짜가 거의 동일했거든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완벽한 동시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비했죠. 이것이 한국식 대응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항해 없이 그저 조용히 움직이는 것. CIA의 분석 보고서가 다음 날 아침 도착했습니다. 미국 로펌들과 외국 기업들이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고액 연봉을 제시했지만 놀랍게도 모두 거절당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들의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CIA 요원이 말했습니다. 조국? 지금 그게 통하나요? 제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이런 집단적 애국심은 우리 모델에 없던 변수였으니까요. 클라우스에게서 온 음성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에드워드, 이건 이상해. 전례가 없어. 한국 엔지니어들이 연봉 2배 제안도 거절하다니. 내 경험상 이건 통상적인 거절이 아니야. 조용히 떠나는 자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계산이 끝났다는 것. 그들은 미국에서의 경력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외교 라인을 통해 들어온 정보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략적 재배치를 검토 중이라는 비공식 메시지였죠. 중동과 동남아 순방 계획도 포착됐습니다. 재배치라니. 진심인가요? 제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응이 아닌 준비된 대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정책 이전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더 놀라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법인 일부가 정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죠. 사무소 임대 만료를 조기에 종료하는 사례들이 보고됐고 자산 재배치 계획도 확보됐습니다. 이건 준비된 움직임입니다. 제 보좌관이 임대 종료 통보 문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정책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스크탑 모니터에 이례적 출국 패턴이라는 문서를 열어보았습니다. 떠나는 인력들의 패턴을 분석한 자료였죠. 그들은 핵심 기술을 가진 사람들부터 체계적으로 철수시키고 있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부품부터 회수하는 것처럼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력 이탈이 아니었어요. 기술의 본국 송환이었죠. 나는 그들의 노 코멘트가 더 무서웠습니다. 항의하지 않는 침묵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신호였으니까요. 그래도 그들은 돌아올 겁니다. 시장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회의실에서 자신있게 말했지만 내심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통계는 아직 우리가 유리했지만 공기의 흐름은 달랐습니다.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의 힘은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 최고의 자본력, 최첨단 연구 인프라까지. 그러나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보여준 조용한 응집력은 어떤 통계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제 전략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불안감이 계속될까요? 책상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수치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수치 너머에 있는 인간의 결단과 국가적 자존심은 계산하지 못했죠. 그날 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대응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기술 주권을 둘러싼 소리 없는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들만의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드디어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단계적 귀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2주 이내 휴가 후 귀국 요청이 급증했죠. 표면적으로는 개인적 사유였지만 그 패턴은 너무나 체계적이었습니다. 비자 연장을 포기하고 자진 출국하는 양상이 뚜렷했어요. 단순 휴가가 아닙니다.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텍사스 공장장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처음 문제가 발생한 건 공장 내 한 개 라인에서였습니다. 숙련자 5명의 공백이 생기자 즉시 대체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매뉴얼은 완벽했고 절차는 모두 표준화되어 있었죠.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율이 급감했습니다. 92%에서 66%로요. 품질 관리팀장의 보고였습니다. 매뉴얼대로 했다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공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품질이 무너졌어요. 새로운 인력들은 매뉴얼을 완벽하게 따랐지만 라인 세팅에서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미세 튜닝에 실패한 겁니다. 그들에겐 한국 엔지니어들이 가진 손끝 감각이 없었죠. 유럽 완성차 OEM 업체에서 항해 공문이 왔습니다. 본사 보고를 받고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납기가 지연되고 품질 문제로 리콜까지 발생한 겁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손실입니다. 재무팀의 분석은 냉정했죠. 이미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고 평판 손상은 계산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 문서화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무수한 암묵지가 존재했던 거죠. 손끝의 감각, 기계 소리로 이상을 감지하는 능력, 미세한 진동으로 문제를 예측하는 직관까지. 박주호 엔지니어의 마지막 보고 메일을 확인해 보세요. 보좌관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라인 2는 0.2도 온도 편차에 민감합니다. 교체 시 공기 중 습도 주의 필요. 너무나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설정값이 매뉴얼에 누락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공식 매뉴얼에는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문서화되지 않았던 거였죠. 기계는 수치만으로 안 움직입니다. 처음으로 제 전략의 허점을 깨달았습니다. 매뉴얼에는 있었지만 해석할 손이 없었던 겁니다. 인사팀의 보고는 더욱 암담했습니다. 한국 본사로 돌아간 엔지니어들 중 60% 이상이 복귀 의사가 없다고 응답했고 향후 3개월 내에 공백이 확정된 인력만 130명이 넘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대세죠. 제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백악관으로 돌아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니터에는 품질 수율 그래프가 떴고 3주간의 급락 패턴이 선명했습니다. 유럽 OEM의 항해 이메일도 회람되었죠.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보좌관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전략은 기술이 문서화되고 시스템화될 수 있다는 전제에 기반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매뉴얼에는 무엇을과 어떻게만 있었고 왜와 언제는 없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영역이었죠. 나는 이때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요. 단순한 작업자가 아니라 기술을 체화한 장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조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제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전략에 중대한 허점이 있었다고요.
HR부의 인력 복귀 조사 결과 차트를 보면서 제 확신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수치는 명확했지만 그 너머에 있는 인간의 기술과 경험은 수치화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니라 기술 주권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을 잃어가고 있었죠. 마침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텍사스 공장 한 개 라인이 부분 가동 중단된 겁니다. 압력 밸브 제어 실패로 설비 손상이 우려되어 즉각 정지 조치를 내렸죠. 복구 예상 기간은 23주.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장비는 있지만 운용할 손이 없습니다. 공장장의 목소리에는 무력감이 가득했습니다. 매뉴얼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한국 본사로부터 수동 개입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자동 제어 조건이 변경됨. 손제어 필요. 간결한 메시지였지만 그 의미는 심각했습니다. 문제는 현장에 이를 수행할 감각과 숙련도를 갖춘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죠. ASML에서 지원팀을 파견했지만 원격 진단에도 실패했습니다. 세팅값 누락과 온도 민감성 문제가 반복되었죠. 장비 자체는 완벽했지만 사람의 운용 기억이 부재한 겁니다. 누군가의 감각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회의실에서 자책하듯 중얼거렸죠. 이건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라 기술 생태계의 붕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뉴스가 CNN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한국 내 슈퍼 클러스터 가동 발표였죠. 한국 클러스터, 자국 엔지니어들과 재가동나는 헤드라인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대체가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제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귀국한 엔지니어들을 중심으로 한 R&D 라인이 이미 시동을 걸었다는 소식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죠. 장비는 남았지만 생명은 떠났습니다. 미국에는 최첨단 설비가 그대로 있었지만 그 설비의 숨결을 불어넣는 사람들은 떠났어요. 반면 한국은 사람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탈취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죠. 우리가 통제하려 했던 것은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이었다는 사실을요. 내부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의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술 유출이 아닌 기술 회수에 대한 우려였죠.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일하며 배운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기술을 가져간 겁니다. 기술 유출이 아니라 기술 귀향이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의 말이 회의실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빈 건물과 작동하지 않는 장비뿐이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이었나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처음으로 우리의 오만함을 직시하게 된 순간이었죠. 우리는 한국 엔지니어들을 단순한 기술자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술 그 자체였어요. CNN 뉴스와 HR 보고서를 동시에 열람하며 비교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의 급속한 재건을, 다른 쪽에서는 미국 공장의 붕괴를 보여주고 있었죠. 대비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나는 이 정지가 예고였다는 걸 몰랐습니다. 조용한 철수, 체계적인 귀환, 그리고 신속한 재건. 한국은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우리는 통계와 숫자에 갇혀 현실을 보지 못했어요. 이건 계산 실수가 아니라 인식의 오만이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그들은 스스로를 회수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보여준 기술 주권에 대한 의지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국의 가치를 지켰을 뿐입니다. 라인 정지 알람이 계속 울리는 동안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수치로 계산했던 것은 기계와 시설의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계산하지 못한 것은 사람의 가치였죠. 손끝의 감각, 경험의 깊이, 그리고 기술에 대한 애정까지.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 자존심과 미래를 향한 투자였어요. 그들은 당장의 개인적 이익보다 국가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가치관이었죠.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기술을 하드웨어와 매뉴얼로 분해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이 사람 속에 살아 숨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지켰고 우리는 장비만 남겼습니다.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었어요.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근본적 오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본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지켜냈죠. 텍사스 공장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3개 라인 중 이미 2개 라인에서 수율 경고 신호가 울리고 있었죠. 미세 환경값 오류가 반복되면서 품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장비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백악관 회의에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장비 이상이 아니라 감각 부족입니다. 기계를 다루는 사람의 손끝이 사라진 겁니다. 의회에서는 이미 청문회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술 이전 의존 전략에 대한 과도한 낙관 지적이 주요 의제였죠. 저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FAI로 of Assumptions라는 제목의 의회 보고서 표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남긴 게 무엇인가 돌아보는 시간이었죠. 나는 장비를 남겼지만 심장을 잃었습니다. 모든 하드웨어와 시설은 그대로였지만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은 모두 떠났죠. 기술은 사람의 기억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진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겁니다. CNN 뉴스에서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미국 없이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과 함께 한국, 유럽과 파트너십. 체결이라는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한국이 유럽과 중동 국가들과 반도체 공동 연구 플랫폼을 설립한다는 발표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없이 더 멀리 갑니다. 모니터를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죠. 그들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긴급 대응팀을 구성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정치는 전략으로 싸우지만 기술은 손끝으로 싸우는 법이니까요. 우리에겐 전략만 있었고 그들에겐 손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호출이 있었습니다. 백악관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북적이던 곳이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죠. 내가 원하는 건 결과였소. 이유는 안 묻겠소.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죠. 제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책과 책임감만이 가슴을 짓눌렀을 뿐이었죠. 내가 설계한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출발점은 제 보고서였고 제 전략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출국한 한국 엔지니어 263명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였습니다. 제가 몰아낸 사람들의 이름이죠. 아니, 정확히는 제가 몰아내려고 했지만 스스로 떠나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주호, 김민석, 이지원, 정태영. 그들은 더 이상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개별적인 얼굴과 이름을 가진 기술자들이었죠. 내가 지운 이름들이 지금 가장 또렷했습니다. 수율 그래프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빨간 경고선이 날카롭게 아래로 향하고 있었죠. 그 선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무너지는 궤적이었어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제 목소리가 빈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부품과 매뉴얼로 분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기술이 사람 속에 살아 숨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는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없이도, 아니 어쩌면 미국보다 더 효율적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었죠. 그들의 힘은 단순한 장비나 자본이 아니라 사람과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지만 어쩐지 그 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기술 패권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고 그 시작점에 제가 있었습니다. 엔지니어 명단을 손에 쥔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술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은 그 진실을 알고 보호했고, 우리는 그 가치를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장비를 지켰지만 정작 중요한 건 놓쳤습니다. 제가 리스트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죠.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숫자와 전략에 몰두하는 동안 한국은 사람과 기술의 본질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기술 독립 로드맵 공식 발표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평택 슈퍼클러스터 기반의 생산 자립 선언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 이외의 중동, 동남아, 유럽과의 파트너십 체결 소식이었죠. 발표문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공급망은 전략 자산이며 다변화는 필수입니다. 우린 배제됐고 그들은 재편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분석관의 말이 회의실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완전한 재구성이었죠. 한국은 미국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 언론의 반응은 혹독했습니다. CNBC는 미국 없이도 작동하는 시스템 등장이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미국 기술 사슬에서 독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애플, GM 등 주요 OEM 기업들은 급하게 한국 생산 라인에 대한 의존도를 재조명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빠졌다는 걸 이제서야 말하는군요. 뉴스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미국의 기술 패권을 당연시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 토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공급망을 무기화한 건 우리였습니다. 그걸 간파한 건 한국이었죠. 그들은 우리의 전략을 완벽하게 읽었고 더 나아가 새로운 판을 짜버린 겁니다. 이제 고립된 건 미국이었습니다. 내부 보고서 최종 수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술 이전 가능성 92%라고 자신있게 썼던 수치를 현장 의존도 4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처음으로 문서에 운용 감각 및 사람 중심 리스크라는 항목을 명시했죠. 기술은 수치가 아닌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수정된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 없는 기술은 유통기한이 짧았던 거죠. 우리가 손에 쥔 건 스펙, 그들은 감각이었습니다. 상원 청문회 일정이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스트롱 및 NSC 정책기획실을 대상으로 한 증인 출석 요구였죠. 청문회 주제는 기술 자립성과 외교 전략 실패였습니다. 청문회 출석 통지서를 받아들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가 설계한 보고서가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정책은 완벽했습니다. 단 현장을 몰랐을 뿐이었어요. 사무실에 앉아 한국 정부 발표 브리핑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쫓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선도국의 모습이었죠. CNBC 앵커의 클로즈업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기술 생태계에서 밀려나는 중이라는 자막과 함께요.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세계는 이미 미국 없이도 작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빨간 펜으로 보고서의 수치들을 하나하나 지워가며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수치들은 허상이었고 그 아래 숨겨진 진실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한국은 숫자가 아닌 사람을 보았습니다. 텍사스 공장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불빛, 멈춘 설비 라인들. 한때는 세계 최첨단 기술의 상징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쟁은 조용히 끝났습니다. 패자만 모를 뿐이죠.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기술 주권 전쟁에서 승자는 이미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밤 늦게까지 청문회 준비 자료를 검토하며 묵직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전략이 국가적 손실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장비는 그대로인데 왜 작동하지 않는 거죠? 보좌관의 질문에 간단히 답했습니다. 사람이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가진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이었고 그들의 손끝에는 매뉴얼로 담을 수 없는 노하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 꺼진 텍사스 공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이긴다고 믿었던 그 순간 이미 진 쪽은 우리였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기술 그 자체였고, 그들이 떠남으로써 우리는 빈 건물만 지키게 된 것이죠. 청문회 자료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술은 장비가 아닌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오만함이 가져온 결과였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패권, 우리가 확신했던 주도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기계만 받고 한국은 사람을 받습니다. 그것이 모든 차이였습니다. 청문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지는 가운데 증인석에 앉아 선서를 했습니다. 제 공식 진술은 간결했습니다. 기술은 장비와 문서로 이식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현실은 손끝과 경험이 모든 걸 좌우했습니다. 나는 모든 걸 설계했지만 사람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와 데이터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숫자 뒤에 있는 인간의 가치를 놓친 것이죠. 정치권의 반응은 매서웠습니다. 정책 설계의 현장 경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죠. 나는 현실을 몰랐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침묵 속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택 슈퍼클러스터가 글로벌 수요의 28%를 달성했다는 발표였죠. 방송사 화면에는 조용한 퇴장, 화려한 성공이라는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귀국한 엔지니어들 중심으로 세계 최단시간 내 재가동에 성공한 사례를 집중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한 겁니다. 제 가슴이 묘한 감동으로 저렸습니다. 그들의 귀환은 전략이 아니라 소명의 결과였습니다. 국가를 위한, 기술을 위한 사명감이었던 거죠. 화면에는 한국 기술자와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우리는 복수하러 돌아간 게 아니라 이어가러 돌아갔습니다. 기계는 같아도 손은 다르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린 복수보다 생존을 택했다는 그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대결이 아닌 자국의 미래를 선택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술이 단순한 경쟁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도구였던 거죠. 한국은 기술을 키웠고 우리는 통계를 남겼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냈죠. 우리는 숫자 너머의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과 경험, 그리고 그 안에 녹아있는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요. 청문회가 끝난 후 저는 워싱턴 사무실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년 넘게 몸담았던 정치의 중심에서 벗어나 시골 마을로 이주하기로 한 겁니다. 숫자에서 벗어나 사람을 마주합니다. 동료들에게 제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통계와 정책 보고서 속에 파묻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싶었죠. 책상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남긴 보고서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간과한 변수 인간 요소였습니다. 제가 쓴 모든 보고서에 없던 한 단어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의 조용한 들판을 바라보며 종이 한 장을 꺼내 손으로 문장을 썼습니다. 기술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나는 몰랐다. 가장 중요한 부품은 이름조차 안 붙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손끝, 경험, 직관이 모여 기술이 되었던 겁니다. 매뉴얼로는 담을 수 없는 살아있는 지식이었죠. 평택 클러스터의 항공뷰 사진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에 불이 켜진 야경은 마치 한국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의존에서 자립으로 나아갔습니다. 태양이 지는 들판을 바라보며 제 인생의 마지막 공식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와 통계가 아닌 사람과 기술에 대한 진실을 담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기술은 장비도 매뉴얼도 특허도 아닌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석양이 붉게 물들며 하루를 마감할 때 저는 새로운 깨달음과 함께 평온을 느꼈습니다. 실패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속에서 배운 교훈은 값졌습니다. 내가 쓴 모든 보고서에 없던 한 단어를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바로 사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믿었고 숫자를 따랐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사람은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남겼고 그 손끝으로 기술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외면한 건 도면 밖의 세계였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입니다.